그렇게 이제 막 행동주의적으로 사회 운동으로 가다가 되게 소규모 공동체 운동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아가고자라고 하면서 사회 운동과 단절되었던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도 정치적으로 해야 되고 저항도 돌보면서 해야 되고 이 두 개를 반드시 같이 해야지 저항 없는 돌봄, 그러니까 돌봄 없는 저항은 공허하고 아니 거꾸로인가? 저항 없는 돌봄은 공허하고 돌봄 없는 저항은 맹목이다. 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어긋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생태 운동도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그 생태주의나 그런 운동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치화하는 뭐 녹색당 그런 게 있는데 왜 힘을 못 받을까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체 개체의 한계와 오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조직적으로 분쇄된 것도 있어요. 이 좌파 운동, 노동 운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생태 운동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자기 계획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력화하고 파괴해야 됐었거든요. 우리 협동하면서 살면 돼 생태적 가치 이런 걸 주장하는 순간에 이혼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이제 공격받잖아요. 이때는 자본주의도 이미 신자유주의적으로 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사활을 걸고 죽자사자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우리가 망해, 우리가 죽어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제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인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을 제일 먼저 이제 분쇄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광부노조를 다 이제 먼저 분쇄했던 거고, 남반구에서는 생태주의자들이 그에 못지않은 이제 또 탄압을 받았어요. 북반구에서는 노동운동이지만 남반구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거니까요. 브라질에서 산림 벌목에 이제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자본의 이익이 이제 떨어져 갖고 오는 거잖아요. 가장 위험한 이제 운동가가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환경 운동가예요. 암살 당하고 뭐 이런 거죠. 중동 지역에서는 반전 평화 운동이 우리는 반전 평화 운동 깃발 들고 평화롭게 하는 운동이지만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이제 그런 운동이 되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치열한 격전을 이제 벌인 끝에 정말 분쇄시킨 거고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주체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포섭된 게 분명히 있고, 왜냐면 이제 사회당, 노동당 같은 대체로 민중 노동자들을 대변했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 시기에 신자유주의를 수용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인이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헷갈렸던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이 독재 정권 하에서 어쨌든 반독재 투쟁 같이 했던 동지들인데, 그 동지들이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시장 개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막 AI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우리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되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녹색당 같은 정당도, 독일 녹색당,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녹색당들이 뭐라고 조롱을 받기까지 하냐면 자전거를 타는 신자유주의자들, 녹색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떤 문화생활, 제국주의적 생활 형식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자기 그 투쟁 형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실천의 형식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러니까 중간계급 운동으로 이제 이 변질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성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당 운동과 사회 운동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저는 녹색당인데, 그래서 지금 녹색당이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가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또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정치 조직으로서의 정당들을 되찾고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은 곳에서 녹색당이 대안의 정당으로 또 부상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아까 이제 그 감히 중간에 말씀드렸던 영국 같은 곳에서는 녹색당이 새로운 이제 대안 정당으로 출연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에서 이렇게 의석은 투표율에 못 미쳤지만 득표율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노동당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율을
예,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뭔가 이 뭐지, 그 표가 분산되는 효과 있잖아요. 사표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 그만큼 이제 득표율만큼 그걸 못했는데 노동당하고 이제 갈로 가면서 그 녹색당의 골표가 노동당도 거꾸로 얘기하지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영국 노동당의 경우에는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환경운동 정당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이 급진화하는 면모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생활 정책에 굉장히 밀착해서 주거권이라든지 공공교통, 에너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녹색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나가는 민중 정치의 어떤 이 실천 전략들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제 또 부상하고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그 과거의 녹색 실천에 머무르는 정당들 같은 경우는 반짝 효과 이후에 좀 지고 있어요. 독일 녹색당이 대표적으로 좀 그런 정당이고요. 특히 팔레스타인 이후에 독일 녹색당은 이스라엘과의 지지를 표명하면서 많은 이제 그 녹색당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의 이반도 있었고 명분과 뭐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렸던 과정이고요. 프랑스의 이제 녹색당 사회당이 파리 시장으로서 이제 주차장 없애는 것도 하고 굉장히 많은 또 일들을 해 나가는데 파리 올림픽 때 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올림픽 재개발 지역에서 추방하면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되고 저는 남반구에서 많은 사례들에서 좀 희망을 오히려 더 보는 편이거든요. 너무 이제 북반구 또 사례만 보지 말고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사례만 보지 말고 이 남반구의 민중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이런 걸 보는 것도 우리한테 좀 길을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자유주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 자본주의의 양상을 네, 손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보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과도한 뭐 학벌, 네, 네, 신봉이라든가 유치원 뭐 영어를 가르쳤다든가 그다음에 아주 신경적으로 그 집이나 토지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들. 그러니까 이런 게 다소가 있다 하더라고. 이런 시스템에서. 근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닐까? 한국의 특정 자본주의 하에 있는 사회상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같은 수준에서 이걸 다뤄야 됩니까? 아니 각국마다 각 지역마다 다 이제 특색이 있죠. 남반구, 북반구가 다르고 한국과 뭐 다르고 뭐 그런 특색이 다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진보 정치에서 네. 녹색당 정이나 기타 등등 네. 그런 걸 다루겠죠. 네. 예, 그 독특한 상황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그런데 1%가 안 돼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접근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좀 저한테는 네. 약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좋은 거면은 네. 좋다고 생각하게 된 과정을 거쳤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의 그 뭐죠? 그 소구력을 갖고 있는 이런 가치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대화도 압축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유럽에서처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했다든지 남반구에도 되게 혁명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해방되는 과정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이 있으면서 이렇게 독립하고 했던 이제 과정이 있었고, 네, 한국 사회 비극은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까 얘기했던 종합운동 같은 내부에서의 어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들이 투쟁과 혁명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일제에 의해서 그렇게 딱 폭력적으로 근대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단 체제가 이제 또 됐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질곡이 우리에게 그런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뭔가 이렇게 막 그 혁명적 상상력을 뿜어내고
이렇게 요동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계속 못하게 차단 봉쇄해왔던 거. 근데 분단 체제하에서 이제 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그 대항정론이라든지 저항 사상들이 제대로 이제 또 자라날 수가 없었고, 그때 싹 다 죽였잖아요. 죽임 당했고, 그게 이제 87년까지 사실은 이어져 왔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87년에 이제 그때 민주화 됐을 때 되게 부족한 민주주의였잖아요. 직선제 정도 쟁취한 거니까 독재 종식하고. 근데 민주주의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곳곳에서 이제 민주화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때 공교롭게 한국에 또 뭐가 이제 세도에 왔냐면 신자유주의가 왔던 거잖아요. 동구권이가 이제 올라가면서 90년대부터 빠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되는 과정이 압축적 근대화 못지않게 압축적인 신자유주의화를 이제 가져왔고, 저는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을 그 1990년대라고 부르는 딱 그 10년기가 그 이중의 어떤 그 투쟁의 격변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독재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선제로 뽑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독재자 친구가 그 독재 세력들이 다시 이제 집권을 했던 것이니까 이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민중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막 시장 개방해라 하면서 특히 그 시기에는 농민운동이 엄청나게 이제 또 막 싸웠었죠. WTO 막아내고 FTA 막 하고 하면서 공공부문 다 넘어가고 막 할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한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또 격렬한 어떤 민중투쟁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0년대가 정말 근데 이게 다 규명이 좀 안 돼 있어요. 87년은 되게 많이 연구도 되는데 97년하고 90년대는 약간 암흑기처럼 좀 남아있거든요. 역사, 우리의 정치적 연대기에서. 근데 그 시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투쟁인데 어쨌든 그거를 정말 분투해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그나마 남아있는 어떤 공공적인 것들은 그때 싸워서 다 지켜낸 것들이고 그때 잃어버린 것들이 다 넘어간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딱 정리가 되냐면 IMF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 운동과 투쟁들이. 그럼 완전히 다 쇼크를 먹은 거잖아요. 그 비상사태의 정치가 지금까지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운동들이 죽지 않고 이제 나왔고, 우리는 이제 큰 운동들이 이제 세력한 것들을 보면서 사회 운동은 이제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동의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에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조직 운동이 있었잖아요. 전대협이 있었고 뭐 전농 뭐 이렇게 큰 이제 사회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큰 물줄기가 운동들을 주도해 나가는데, 지금 그런 데가 다 지도부가 없어졌는데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근데 그 운동들이 제가 볼 때는 더 급진적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이건 성장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위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뭐 그런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 운동들이 아니라 그런 운동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치 세력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녹색당으로든 뭐 정의당으로든 노동당으로든 정당과 연결이 되고 사회운동이 정당운동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 세력화하지 못하도록 또 굉장히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정치제도, 선거법 같은 거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위성정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주 정당들이 돌아가야 될 의석들을 다 가로막고 있으면서 양당 체제를 이제 공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양당은 공생체제예요. 하나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당해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국힘의힘을 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정말 끝까지 쿠데타와 이제 그걸 책임을 묻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는 정말 중요한 파트너이거든요. 이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들, 민주당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그리고 이 투표를 민주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이 가지는 진보성을 나눠 갖거나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도록 보여지게 하는 정당들이잖아요. 이들의 힘은 다 이제 억제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이제 제가 계속 약속을 저버리는 이제 사회를 용인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시민운동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사회운동도 위성정당 끝까지 이제 사실은 막고 저항하고 싸우고 인정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전략 전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옹호를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입장들을 정말 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러나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들도 우리는 충분하게 공론장에서도 얘기도 안 해봤어요. 그냥 지금은 보면은 저 사람 저러니까 싫고 얘기 안 할래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치열하게 정말 싸우면서 해나가면서 하나씩 저는 원칙들을 세우고 정리하고 약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보당이 지금 진보 정당들이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득표, 또 득표라고 하지 맙시다. 득표는 항상 왜곡되니까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익이 아니라, 정치는 정말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민주당이나 다른 이제 그런 류의 정당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눈앞의 이익과 득표율이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녹색당에서 토론할 때 저 말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계속 녹색당이 이게 어떻게 할 거야, 녹색당은 어떻게 하면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녹색당이 아니라 진보 정당을 먼저 생각하고, 진보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치를 먼저 생각하고, 진보 정치보다 민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녹색당은 가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녹색당은 녹색당, 정의당은 정의당, 노동당은 노동당을 생각하고, 또 같이 이제 모여서 하니까 진보 정당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앞서 생각해야 될 거는 민중이고, 민중 정서는 어떻게 만들 거고, 그 속에서 정당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때 희망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녹색 좌파 생활 정치를 하자고 하는데, 우파가 그걸 더 잘하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하고 끌어당기는 거를 잘하는데, 예전에 어떤 강의 갔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셨어요.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있는데, 막 비 오는 날 그 노래를 듣는데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데, 우리 처지 같은 거예요. 어디도 갈 데가 없고 비는 내리고 뭐 하는 그런, 아까 보았던 그런 상황 있잖아요. 희망도 하나도 안 보이고 질척거리고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 눈을 돌려봤을 때 그 아이가 눈물을 두드릴 수 있는 게 진보 정당이나 또는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 우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또는 다단계라든지 뭐 이런 곳이 아니라 문 두드릴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녹색당에서 얘기할 때는 그게 녹색당의 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사회운동에서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인제에서만 이제 지금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와 자극 공간은 또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대피소, 피난처이자 또한 저항의 근거지가 되어서 여기서 좀 모이는 공간이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뭔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아지트도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만들었는데, 큰 거를 생각하면 항상 절망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이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득표율을 높일 수 있겠어요? 이 1%를 어떻게 5%로 만들까 하면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막 엄두가 안 나고 도저히 답도 안 나고 또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전 구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뭐 이렇게 큰 무기 탱크로 우리가 밀어붙여서 무너뜨린, 장벽을 무너뜨린 이런 형태로 무너지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냐면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고 싶은,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또 감동적이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지금 여기서 닮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한 책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도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관계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런 이제 균열의 지점들, 구멍들이 이어질 때 거대한 장벽이 이제 막 이렇게 구멍이 나면서 커지면서 연결되면서 어느 날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뭐만 남아요? 이제 그런 공간들이 날개를 놓친 듯이 번성할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 홀로웨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출신의 근데 남미에서 활동하는 이제 이 학자고 그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운동에 되게 이제 이론적인 그 많이 이제 공급하고 지지도 하고 있는 분이 쓴 폭풍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는 사회주의자들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또 사파티스타 같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또 이 자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장벽에 맞서 싸울 때조차도 그 무너지는 방향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이 와야 될 때는 어쨌든 다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치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신문처럼 큰 거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자료를 볼 때는 정말 답이 없고 네 그런데 근데 그런 작은 실천의 어떤 구멍 하나를 뚫어낼 때 그때 이제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좁쌀만한 구멍 하나가 세상 빛을 다 이 암흑천재 끌어오듯이. 저는 여기 대부분이 카톨릭이어서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뭐 저기 말씀하신 돌봄과 저항을 통한 대항 형성 네. 그 비슷한 걸 생각을 해봐서 그런데요. 이게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렇게 정치 문제 얘기할 때 그 보수든 뭐 개혁 세력이든 그 정당들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대신 뭘 말하냐면 그 파퓰러 무브먼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민중 운동이에요. 그리고 매년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저런 거 비슷해요. 뭔가 사회적으로 우애를 기초로 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려면 실제 진짜 민중들이에요. 여기 피플이에요. 그냥 뭐 기층 민중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이건 만약에 한국 카톨릭 교회 같으면 이런 거는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움직임 같은 게. 근데 그 분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천주교회도 아마 저런데 그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프랑스 교황이 생전에 했던 여러 가지 뭐 가이드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만 답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정당 얘기했을 때 이 정당은 20세기 정당 있잖아요. 지동설에 속한 정당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만큼 되게 지금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곳이 없는데 아까 우리한테는 계속 진보 언어조차도 거기에 갇혀있다고 얘기한 대표적인 게 지금 정치 질서와 그 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전부 다 대의민주주의고 의회민주주의고 정당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인데 그거 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전문가들 뭐 이렇게 지도자 내세워가지고 대변하고 대리하도록 하는 거고 정당 내부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위계적이고 그죠? 수평적이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수평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이 정당의 질서에도 도전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녹색당은 반정당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그거 맨날 싸우거든요. 반정당의 정당이 뭐냐? 의회를 아예 진출하지 말자는 거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은 이제 아닌 것이고요. 사실 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20세기 정치 생기기 전에는 정파라고 하는 형태로 있었고 되게 오래된 것이고 초기 교회 공동체와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회중인데 모임이고 회합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어떤 건물이나 뭐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고 그 에클레시아가 정치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또 민회라고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교회도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없는 세상을 여기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와 그게 만들어낸 것이듯이 저는 새로운 그 정당의 모델도 정말 그렇게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국가이라든지 막 아주 그냥 그 20세기 정당론에 갇힌 그런 서구적인 이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아니라 수평적인 민중들의 어떤 모임으로서 정치 세력화를 해나가는 정당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 정당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인제 같으면은 녹색당 뭐 이렇게 정당법상 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틀이 되게 지역 정당을 못 만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설악산당을 만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설악산당에는 지금 ASF 울타리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냥들이나 그다음에 계속 이제 학살되어 멧돼지들과, 인제는 멧돼지의 땅에 인제 이제자가 그게 멧돼지 발자국이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가 있을 정도로 산촌에 이제 멧돼지와 같이 살아왔던 아이니까 강물의 이 언어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설악당을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한계들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억누르고 이제 뭐 만들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의 돌파구로 만들어서 이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아까 시장의 자본주의에 그 대응 체제가 없다 계속 그렇게 하셔서 그냥 잘 틀릴 수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는 시장에 의존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가가, 국영 기업이라든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가 뭐 산부인과 의사를 없고, 그다음에 성형외과는 넘쳐나고, 지방에도 의사가 없고, 그런 거는 좀 국가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로 하여금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도 뭐 4년 10개월에서 9년 8개월 하면 뭐 집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장 변동을 못하고 사장님이 하라고 하면 3번 겨우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국가에게 좀 바꿔달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달라. 그리고 홈리스도 그 주공이나 토지공사에서 아파트만 만들지 말고 좀 임대주택을 좀 만들어달라, 국민 세금으로. 어차피 시장은 안 할 거니까 국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태처 정권에서 뭐 민영화를 했다고 해도 영국에서 국가가 소유한 주택이 40%가 60%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국가가 소유한 주택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거를 좀 국가가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뭐 교육기관도 3%가 안 되고 병원 시설도 3%가 안 되고 국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10%가 안 되고,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그거 만들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20만 원씩 돈으로 주니까 어린이집에서 20만 원짜리 프로그램 또 만들어가지고 그 다 어린이집 사장님만 이렇게 돈 벌게 하고, 좀 국가 역할을 너무 이렇게 시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도 좀 역할을 하고 시장 역할을 좀 줄이게, 그것도 좀. 그래서 그걸 녹색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의당이 요구를 하시든지. 진보정당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국가도 있다. 대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시장 말고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한번 잘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사실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45년부터 나타났던 그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계획 경제도 하고 자본을 억제도 하고 노동자들도 보호도 하고 그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영국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이제 슬로건이잖아요. 전형적으로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되는 줄 이제 알았어요. 그 앞에가 뭐였냐면은 시장이 다 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19세기 빅토리아 자본주의라고 이제 부르는 다 아동 노동도 다 하고 막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규제를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왔었고, 근데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은 완전해. 고전 경제학자들, 주류 경제학자들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시장은 가만 놔둬야 되고, 국가는 뭐만 해야 되냐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들만
시안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면 되라고 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완전성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자본주의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공황이라든지 전쟁, 파시즘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잖아요. 시장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전후에 방금 말씀하신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념이 등장했던 거거든요. 그걸 케인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지국가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관리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본주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지 다 손대고 있으면은 자본주의가 자체가 망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뭐 궁극적인 어떤 민중들의 평등한 세상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자본주의도 망하겠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관리자본주의나 사회국가 이념이 이제 등장을 한 건데, 그걸 신자유주의가 이제 깬 거거든요. 다시 아니, 시장이 더 완벽해. 국가가 손을 대고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국가보다 시장이 더 잘해. 국가가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이 공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뭐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게 반격해 왔던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안 되잖아요. 자기 말과 모순된 얘기를 또 후반부에 가면 하거든요. 뭐 처음에도 그랬지만 국가는 손대, 그래서 작은 정부, 이거가 이제 드러나는 목표였지만 사실은 국가를 자본을 위한 국가만 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제 45년부터의 그 전후 체제가 이게 국가사회주의 또는 사회국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면, 이후에 이건 뭐냐면은 시장사회주의라고 불러요. 사회주의가 계획경제인데 이 계획경제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 삼성, SK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다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고, 그다음 에너지는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송전로를 통해서 옮기고 하는, 그다음에 뭐 이 국가 안에서의 인구 계획이라든지 행정부 이런 것들 다 국가가 개입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계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소수의 부자들과 투자자들과 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래서 진보 정당이 갖춘 한계가, 저는 그러니까 45년에 있었던 그런 국가, 사회국가로 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또 명백하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성을 배제하고 남반구의 소위를 배제하고 인종차별주의적이었고 계급 타협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인간중심주의적이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온 거니까, 또 특히 일국주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일국주의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상상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반구에서 독특한 개념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복수국가. 왜 우리가 한 국가에만 기속되어야 되는 존재인지, 복수주권론도 있고 지방헌법 이런 것도 등장해요. 우리는 이제 주권하면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영토, 하나의 국민,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이 혜택을 국가 차원에 이제 좀 도입하는 거예요. 퀴어한 국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치적 상상력에서 최고의 신들이 전 국가라고 생각해요. 이 국가라고 하는 상상력, 그게 근대 국가잖아요. 이 국가가 생긴 것도 뭐 영원히 옛날부터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수립된 어떤 정치 질서거든요. 현대 국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어떻게 다른 정치 질서로 우리에게 정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 없다는 게 정치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런 나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평등하게 온 생명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치 질서, 정치 제도, 정치 공동체의 상은 무엇일까를 열심히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 문제와 정당들의 문제는 현안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 현안이 또 계속해서 터지니까 막 그것에 이제 대응하기에 이제 급급한데